생명의 중심에는 바로 효소가 많은 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살이 찌는 것이 굉장히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살찌고 이걸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 증상은 현대인들에게 늘 가지고 있는 불편한 부분인데요. 몸에서 피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살이 찌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찐다는 것은 지방이 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곤하다라는 것은, 피로는 우리가 간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 하는데요. 피로 물질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것을 간에서 다 해독하지 못하고 쌓여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 피로를 느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독소가 증가하고 있고 염증이 많이 늘고 있는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인체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간단히 한 끼 식사만 해도 독소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독소가 눈에 보이냐,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냐 이런 분이 계신 적도 있는데, 너무 상식적이고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산소만 마셔도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셨지만 내 몸에서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나갑니다. 한 끼 아주 정갈하고 깨끗한 한정식 식사를 해도 몸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하고 찌꺼기를, 대사산물이 생겨서 그 찌꺼기를 대변을 통해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과하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고 또 산소의 찌꺼기로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좀 불균형적으로 식사를 했다거나 과식을 했을 경우 대사산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가 덜 된 찌꺼기들, 또 나도 모르게 먹은 그런 가공식품들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품 첨가물들, 또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먹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이런 것들이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고 쌓인다면 당연히 독소로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원래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결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부종이 생기고 기능 장애가 발생되는 그런 5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것을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염증이 없으면 몸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염증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눈에 보여지는 상처가 나서 여기가 빨갛게 노랗게 염증이 생기고 빨개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이런 단순한 염증 외에도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혈관의 염증, 또 조직의 염증, 보이지 않는 염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염증을 미세염증이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오래되면 만성염증이 되고, 만성염증은 암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살이 찐다는 것, 몸에서 지방세포 그 외에도 독소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프면 대부분은 약을 찾고 또 병원을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의학의 약과 그 병원의 치료 관점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사람의 병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정상으로 내려주려는 약을 개발하고 약을 처방을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을 또 내려주는 약을 개발해서 혈압을 수치를 정상으로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 수치를 조정했다고 해서 혈당이 완전히 개선이 되고 혈압이 완전히 개선이 되느냐,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를 먹었다고 해서 면역 질환이 완치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어떤 병과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증상을 보내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혈당이 올라가고, 왜 혈압이 올라가고, 왜 고지혈증이 생기고, 왜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는지 몸은 분명히 그 원인과 배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의학에서는 다뤄주지 않죠. 만약에 증상만 완화시켜서 병이 낫는다면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증상 완화와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속적으로 혈당이나 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약을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이 약들의 부작용까지 몸에서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모든 약들은 한 면은 독성입니다. 한 면은 약성, 약효가 나타나고요. 이 독성은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쌓여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지혈증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횡문근 용해증, 그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는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수반을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또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요즘 이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리가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어서 근육에 문제가 생긴 증상을 때로는 파킨슨으로 이렇게 오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또 파킨슨에 대한 약을 또 잘못 처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의학이 해주는 관점은 증상 완화, 또 병에 집중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이런 증상이 왜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의 환경, 음식이든 운동이든 스트레스든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약과 병원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건강한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당연히 내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신경을 써야 우리가 건강이라는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병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 영어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드립니다. 질병을 뜻하는 영어는 disease입니다. disease예요. is, 편안함이 dis, 깨진 겁니다. 또 질환을 뜻하는 영어로 disorder가 있습니다. order가 명랑하다도 있는데요. 질서란 뜻도 있습니다. 질서가 dis, 깨진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뜻은요, 편안함이 깨지고 몸의 정상적인 그런 신진대사 질서가 깨졌다라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원래 정상 혈당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상 혈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혈액이 당분으로 가득 차서 끈끈해지거나 지방이 많이 있는 혈관에서는 어떻게든 모서혈관까지 피를 보내주기 위해서 심장의 펌프질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는 형태로 질서가 깨진 건데 이걸 약으로 혈압을 낮춘다고 피가 맑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피가 맑아질 수 있도록 피가 왜 당분이 가득 차고 지방이 가득 차는지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정상적인 혈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몸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심리적인 요인도 병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죠. 이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건강을 설계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건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저는 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세포를 연구하다 보니까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또 세포가 만들어내는 내독소, 대사산물을 제거해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과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몸 전체의 건강의 원리도 영양과 해독, 또 마음의 질서를 잡는, 회복을 하는 원리도 마음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독소가 되는 스트레스를 제거해주는 것. 그래서 질서가 깨진 것이 병이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병을 낫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해결책으로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항암제의 종류를 보면 크게 3세대 항암제로 나누는데요. 1세대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우리 항암제 맞기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독성이 너무 강해서 머리도 빠지고 나중에 소화도 안 되고 결국 이 암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1세대 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팅한 항암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암세포의 특징이면서 위 점막도 빠르게 분열하고 있고요. 이 두피세포도 빠르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동시에 다 타겟팅하기 때문에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상세포는 좀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좀 해결하면 좋겠다 해서 개발한 게 2세대 포적 항암제입니다. 역시 암세포를 공격해서 그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유전자에 대한 항체를 만든 치료제입니다. 다행히 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잡지 않기 때문에 1세대보다는 안전한 범위 안에 있어요. 하지만 2세대 항암제는 이 암세포가 늘 자기 모양을 바꿔요.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이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가 유전자 변이를 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버려서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있었고요. 1세대와 2세대는 동시에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또 처리하는 역할을 했었던 항암제인데요. 3세대 항암제는 좀 다릅니다. 3세대 항암제는 이름이 면역항암제예요. 말 그대로 인체에 면역력을 올려줌으로써 면역세포에게 힘을 줌으로써 만들어진 항암제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요. 면역 관문 억제제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몸에서 우리 암세포가 생기면 바로 이 T세포와 B세포가 함께 작용을 해서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T세포와 B세포가 암세포를 잘 알아보고 처리를 하면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건데 암 환자의 특징으로는 면역세포들의 힘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둔갑한 암세포를 T세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는 바로 둔갑한 암세포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T세포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접근을 했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항암제와 굉장히 패러다임이 확실하게 바뀐 거죠.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제는 일부러 환자의 T세포를 몸 밖으로 빼내서 밖에서 T세포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수를 늘려주기도 하고 건강한 T세포로 만들어서 다시 주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T세포가 면역세포, 암세포들도 알아보고 처리를 하는 거죠. 기존의 관점은 암을 직접 공격하는 것, 면역항암제의 관점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 면역세포를 키워서 암을 이기게 하는 방법. 굉장히 큰 이 기존의 약물을 개발하는 관점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장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골수, 그리고 이 골수에 세포와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간, 세 번째는 림프계, 림프절, 면역세포들이 성숙 성장하는 곳이죠. 림프계가 있고요. 네 번째는 바로 장입니다. 장은 무려 면역력의 80%를 담당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 장에, 소장에 굉장히 많은 육모가 있는데요. 육모 안에 촘촘히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에서 만들어진 면역세포들이 장에 와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사실 깨끗한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섞인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소장에 있는 림프절들이 이거를 다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면역력의 80%는 장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 장에는 온 몸에 뭐 피부에도 있고 얼굴에도 있고 다 있지만 특히 장에는 굉장히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수를 요즘 의학에서는 37조 개라고 하고 있고요. 장내 미생물을 38조 개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세포수보다도 더 많은 장내 미생물과 우리는 공생을 하고 있죠. 이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고 그 가운데 기회를 봐서 몸을 바꾸는 기회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균이 많은 장내 환경이 되면 온몸에 해결하게 독소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장내 미생물, 특히 건강한 유익균이 많을수록 몸에서는 건강한 면역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요즘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면역세포들과 장내 미생물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요. 이 장내 미생물은 사람이 합성하지 못하는 비타민 K나 리보플라빈이나 비타민 B12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영양소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서 면역세포들을 도와주는 신호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균으로 많이 구성이 될수록 면역력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1971년도에 데이비드라는 한 소년이 몸에 항체가 없어서 무균 상태, 무균실에서 삶을 시작하고 또 마감해야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작 한 11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는데요. 사람이 아주 손을 깨끗이 씻고 늘 70% 알코올로 소독을 하면서 늘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생물이 병원균이 아닙니다. 이제 파스테르의 이 세균론 때문에 균이 문제다. 균을 박멸해야 된다. 사람은 자연의 미생물과 공생하고 있고 또 인체 내에 38조 개의 장내 미생물과 공생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는 비타민 K1, 2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비타민 12도 일부 사람들은 먹기도 하지만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조금씩 결핍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또 장내 미생물이 면역세포들에게 건강한 신호들을 전달해서 면역세포의 능력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유해균이고 병원균인데요. 꼭 좋은 유익균, 좋은 균들, 건강한 균들이 많은 환경이어야만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흙을 가지고 놀고 때로는 흙을 먹기도 하고 또 한 연구에서는 폐렴 환자들에게 흙을 이렇게 만지고 소량 먹게 했을 때 면역력이 더 좋아진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또 만약에 이 지구라는 이 흙에 미생물이 없다면 그 수많은 쓰레기들이나 수많은 독성 있는 것들, 또 나무와 식물들도 아마 다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유해균이 아니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유익균, 건강한 균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요즘은 홀로 크는 아이들이 있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면역력을 봤을 때 혼자 자란 아이보다 여러 형제들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더 면역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 조금 사례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나쁜 균이 옮을까봐 어린이들은 강아지, 고양이와 절대 같이 키우지 않는 문화가 더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외국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이 강아지, 고양이를 통해서 새로운 균을 만나기도 하고 그 새로운 균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강아지, 고양이를 통한 심리적인 그런 안정, 보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애완동물들과 함께 같이 키우는 것을 더 건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촉하는 균의 다양성이 사실 증가할수록 면역의 그 경험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무균 상태에서 자란다는 것은 사실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체는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하려는 자동적인 반응, 기전이 늘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집도 비밀번호로 문을 잠가놓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있죠. 또 방범창도 있어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 특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들이 있어서 우리 개인, 가족, 그리고 나라를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외부 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 중에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 있고요, 바이러스가 있고 여러 곰팡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음식 하나만 먹어도 100% 무균 상태 음식이 아닌 거죠. 자연 미생물도 있고 그 본연의 음식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도 있고 때로는 오염된 대장균이 있을 수도 있고 곰팡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호흡기계를 통해서 그리고 입, 소화기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왜? 이물질은 필요한 게 아니니까. 도둑을 잡는 경찰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물질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반응이 바로 면역 반응인 겁니다. 이 면역 반응에는 관여하는 세포들이 있는데요. 크게 말하면 백혈구입니다. 우리 혈액에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이 있고 그 다음에 혈장맥이 있죠. 그래서 이 백혈구가 이물질을 다 잡는 기능들을 하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들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잡는 대식세포가 있고요. 또 호중구들이 있습니다. 1차적인 반응으로는 대식세포, 호중구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NK세포도 같이 이 이물질에 대해서 대항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 대식세포나 호중구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수 무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체는 특수 무기 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항체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면역 세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지켜주고 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해결하려는 이런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우리 쉽게 말하면 몸에 사실 다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도 보면 이게 눈물이 있고 눈썹이 있죠. 이물질로부터 이것도 방어해 주는 겁니다. 또 뭔가 들어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내보내려고 하죠. 또 코나 입으로 뭔가 잘못된 게 들어오면 우리는 재채기를 통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코에 있는 코털과 코딱지가 생기는 거 있죠. 코 점액 물질이 뭉쳐서 이물질과 함께 나오는 거죠. 또 이 기관지 섬모가 있어서 이물질들을 또 계속 내보내려고 합니다. 피부도 피부 장벽이라는 말이 있죠. 이 피부 장벽이 약하면 이물질이 바로 침투하기가 쉽고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잘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의 차이가 사람마다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온몸이 이물질에 대해서 항상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가장 이제 부작용이 흔하게 알려져 있는 약으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간에서 만들어내는 게 70%,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30%인데요.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그냥 쓸데없이 만들 리가 없겠죠. 이 콜레스테롤은 이 혈관, 세포막에 필요한 지질막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호르몬 있죠.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뇌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신호 전달이나 영양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혈관 쪽에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이제 혈관막이 약해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오게 돼요. 그런데 장기간 이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게 되면 이 약의 기전은 간에서 70% 만드는 콜레스테롤의 생성 능력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잘 안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안 만들어지니까 호르몬도 잘 생성이 안 되고 또 혈관 기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또 LDL 콜레스테롤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콜레스테롤 합성 부족으로 여성 호르몬의 부족, 또 염증이 계속 생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 고지혈증 치료제를 드신 분들의 경우 방광염도 자주 걸릴 수 있고요. 또 혈관 문제가 생겨서 혈관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장기 복용한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치매 발생률, 또 뇌 기능 장애,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 발기부전 이런 일들이 부작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치료하는 약을 또 먹게 되죠. 네,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제가 또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약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 몸을 망가뜨리고 또 다른 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2알, 어떤 분은 3알, 어떤 분은 뭐 20알까지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됩니다. 약은 절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완화제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 증상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보시고 제거하는 것이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이제 세균을 박멸하는 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세균도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변이를 일으키면서 그 항생제에 대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 하죠. 이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으면 또 다른 항생제를 바꾸기도 하고 이 양이 적으면 더 많은 양을 늘려서 인류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 쓰는 항생제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극적인 사례로 우리가 항생제를 좀 장기간 먹게 되면 몸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왜냐면 장내 미생물이 다 초토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장내 미생물을 그냥 장내에 있는 건강한 미생물을 무균 처리하는 것처럼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내에 건강한 균들도 모두 사라져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로 바뀝니다. 항생제를 많이 쓰면 쓸수록 병원 세균들은 내성을 갖게 되므로 더 강력한 항생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또 세균들이 더 병원균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 사람의 면역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면 쓸수록 건강이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는 이 유해균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겨버려서 이 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균은 항생제로 잘 처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너무나 이 강력한 균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크게 많이 인기가 있었던 방법으로 건강한 사람의 장에 있는 분변을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건강한 미생물을 이식을 하는 거죠. 인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성이 강한 세균이 만들어진다는 관점, 결국 그것이 또 사람에게 공격하는 질병으로 돌아온다는 점,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드세요 라는 이제 하는 고기 식당에 간판 그 광고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면역 세포도 단백질이고 면역 세포가 만드는 면역 물질도 단백질인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단백질을 지나치게 먹으면 곤란합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냐면 하루 칼로리의 20% 이상 과한 단백질은 사람의 몸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단 동물성 단백질은 다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동물성 단백질을 주식으로 먹는 사자의 소화 요소는 사람의 소화 요소보다 위산, 산성이 무려 4배에서 20배 강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풀을 주식으로 먹는 이 초식동물의 위산은 굉장히 약하죠. 사람은 잡식이라고 하죠. 고기를 소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발달은 했지만 사자만큼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사람의 소화 요소로 완전하게 분해가 되지 않죠. 이것을 느끼는 방법은 고기를 많이 먹은 날, 다음날 화장실을 다녀오면 화장실의 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요소로 완벽히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소화가 안 된 그 소화 불량 찌꺼기들은 몸에서 독소로 작용한다. 대사하는 과정 중에 암모니아나 인돌, 스카톨 같은 이런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여과하는 신장에서는 굉장히 과부하를 겪게 됩니다.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뭐 프로틴 보충제를 많이 먹는 헬스 트레이너들의 간과 신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1위 보디빌더들도 이 프로틴을 많이 드시고 나서 아주 젊은 30대, 40대에 몸이, 신장이 너무 망가진 사례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몸에 독소를 유발해서 몸에 해롭고, 장기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은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성장 속도와 다른 더 성장을 빨리 시키는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또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동물 실험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을 20% 이상 먹인 쥐에서 5% 미만으로 먹인 쥐와 비교했을 때 20% 이상 먹인 쥐에서는 암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한 실험들도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항상 20% 이상 드시면 안 되고요. 안전하게 5%에서 10% 미만으로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쌀밥 드시지 마세요. 이것을 이제 밥이라고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쌀밥의 특징은 거의 포도당이죠. 당분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약할 때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인체는 그 당분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몸에서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당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독소는 항상 염증을 수반하죠. 자, 면역력이 약한데 초과된 당분으로 인해서 몸은 염증을 또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면역력이 약할 때는 당분이 적은 음식, 그리고 안전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를 충분히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과 채소, 특히 너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입맛도 많이 없으세요. 이럴 때 굳이 입맛 없는데 막 죽을 드시고 막 한 끼 밥상, 쌀밥과 국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시는 것이 마치 보약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요. 몸은 이미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은 이미 전쟁 상태예요. 감기가 걸리거나 독감에 걸렸거나 이미 몸은 굉장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면역세포들을 빨리빨리 보내줘서 바이러스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는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더 좋은데 우리는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죽이라도 쌀밥이라도 계속 먹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쌀밥보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면역 세포들의 영양제를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것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같은 면역 비타민, 그리고 면역 미네랄입니다. 셀렌, 아연 같은 망간, 붕소,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소화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공급이 되는 것이 면역력이 약할 때 가장 급선무로 필요합니다. 전쟁 났는데 막 여기서 또 밥을 하고 소화시키려면 더 에너지를 빼앗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효소가 필요 없고 면역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식사, 과일 식사가 가장 더 몸에 좋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진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몸에 이제 독소가 많고 염증이 많고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력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면역에 좋은 특정 어떤 음식보다 어떤 보양식보다 몸 전체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염증이 일어난 원인이 독소예요. 그러면 염증을 활발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독소를 제거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독소 제거, 바로 해독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빠르게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 이유는 먼저 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대부분 원래 정상세포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이 정상세포가 하루에도 수천 개씩, 3,000개에서 5,000개씩 생겨난다는 것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암은 저산소 호흡,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혐기성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세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니까 떼어놔야 돼, 이런 관점이 현대의학의 관점이죠. 무조건 암을 제거하려는 관점. 그런데 암이 왜 생겼는지를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암이 생겨난 원인, 왜 저산소 호흡을 하고 혐기성 상태에서도 암은 살 수 있을까? 자, 몸 전체에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은 환경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거죠. 네, 몸은 원래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진대사예요. 그런데 암이 생겼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몸이 된 겁니다. 왜 산소 공급이 안 될까? 그 이유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바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겨난 독소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숨만 쉬어도, 또 식사만 해도 독소는 생긴다 그랬죠? 잘못된 식사하면 더 많은 독소가 생깁니다. 암을 생겼을 때 암을 떼어내려는 노력보다 암은 특정한 어떤 환경이 생겼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독소가 많은 환경, 이럴 경우에는 해독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암세포를 처리하는 면역에 관련된 면역기관들, 골수, 장, 그다음에 간, 또 림프, 이런 면역기관들을 튼튼하게 해줘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줄 때 암세포가 커지지 않거나 또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겠죠. 독일의 이 막스 거슨이라는 의사는 이미 100년 전에 암을 완치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특별한 약을 쓴 게 아니에요. 바로 몸 전체에 독소를 제거하고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치료법, 식사법을 통해서 완치를 해낸 겁니다. 사람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병에 걸렸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스 거슨이 접근한 이 하루 13잔의 녹즙이라는 이 방법은 무엇을 중점으로 했냐면 바로 해독입니다. 몸의 전체에 암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 바로 독소 환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해독하는 장기인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 이것에 첫 번째 관심을 썼습니다. 그러면 해독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겠죠. 또 물만 마신다고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간과 장에 꼭 필요한 음식을, 영양을 공급해줘야 해독이 됩니다. 전 늘 강조드리는 게 해독은 영양이 들어와야 독이 제거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간과 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에는 바로 영양이 없습니다. 사과나 케일이나 양배추나 당근, 이러한 과일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통해서 해독이 됩니다. 막스거스는 하루에 13잔의 녹즙을 통해서 과일의 좋은 성분, 또 채소의 좋은 성분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세포에 있는 독성 물질을 빼내고 영양을 공급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치료의 결과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이나 말기 암 환자들까지도 치료가 되는 그런 극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림프계라는 말이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림프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림프절이 있고요, 림프액, 림프순환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림프계라고 하는데요. 림프순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몸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몸에서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들을 림프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서 몸에 영양을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 림프순환은 혈액순환만큼 매우 중요하지만 이 혈액순환처럼 펌프질 해주는 이 심장이라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은 어떻게 해야 되면 움직여야 이루어져요. 움직이거나 운동이나 마사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림프 부종이 일어나기도 하고 림프절들이 붓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여기 편도가 붓잖아요. 편도가 림프절이기 때문이에요. 림프기관. 그래서 편도, 흉선, 우리 온몸에 또 500개의 림프절이 있어서 면역 세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퇴화하고 그 생명을 다하는 그 모든 일들이 림프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의 군사인 이 면역 세포들과 관련된 장기이고 또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림프순환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죠. 면역력의 관점, 또 노폐물을 내보내는 이 관점에서 림프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림프절이 반드시 심장이 없기 때문에 심장 같은 펌프질 해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림프절 자체가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 보면 여기 주변에도 림프절이 있는데요. 목은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팔다리 움직이는 곳, 여기에 그래서 액와라고 하죠. 겨드랑이 아래 이쪽에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만져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이고 이 고관절과 다리 사이 사타구니라고 하죠. 이쪽에도 동글동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림프절 자체가 움직임이 필요한 곳에 반드시 그쪽에 많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림프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림프순환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움직이는 거.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걷기는 반드시 하셔야 림프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리 환자들의 경우도 있죠. 혼자서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마사지를 통해서도 림프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운동할 힘이 없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마사지가 잘 이루어져야 몸에 노폐물들이 나가고 면역력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마사지, 이 두 가지가 림프순환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면역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는 이제 큰 부류로 이야기 드리면 면역 비타민, 면역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하면 ACE, ACE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의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각각 세포 안과 세포막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활성산소가 인체에 독이 된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죠. 면역 미네랄로 셀레늄과 아연, 구리, 망간, 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면역 비타민 D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 풍부하면 인체 내에서 원래 항산화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몸은 글루타치온, SOD, 카탈라제, 알파리포산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원래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들을 합니다. 면역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이 항산화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글루타치온을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글루타치온은 원래 인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자동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리고 이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세포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막는 효과들이 있죠. 이런 식물 영양소는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토마토의 라이코펜, 다양한 이 보라색 안토시아닌, 이런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징이 밥이나 빵에 들어있지 않아요. 고기, 우유에도 들어있지 않고 과일과 채소, 견과류, 석류 같은 식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평상시에 식단에 어떻게 하면 신선한 과일, 채소, 이 식물들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해조류와 버섯도 같이 포함이 돼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꾸준히 면역력이 좋은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몸은 약 38조 개의 장내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것은 내가 먹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이 함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도 잘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에 먹이가 없어요. 그리고 몸에서는 필요 없는 유해균이 증가하는 몸이 됩니다. 유익균은 줄어들게 돼요. 반대로 다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과일, 채소,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유익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음식들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우리는 이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한 균을 의미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먹이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균이 건강한 먹이를 만나게 되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바로 그 결과물이 단세지방산입니다. 단세지방산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중요성이 굉장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대장 상피세포의 영양제가 됩니다. 대장 상피가 약하면 장 누수 증후군이 일어나요. 장 누수 증후군 자체로 인해서 생기는 장 내에 있는 물질이 장 밖으로 나와서 여러 몸에 이제 오염 물질이 퍼지다 보니까 면역 질환부터 해서 크론병, 대장염 시작해서 심하게는 이제 폐혈증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 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단세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세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의 또 직접적인 먹이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균을 계속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장이 80%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면역력에 있어서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먹는 것, 그리고 단세지방산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온 몸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거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뇌가 또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수준, 그리고 DNA 수준, 유전자 모든 것들을 같이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굉장히 몸이 안 좋을 때, 또 병에 걸렸을 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에서 행복한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실험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환자들의 이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30만 배 강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이게 뇌의 스위치를 켜는 거죠. 우리 몸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암에 걸린 환경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거리가 없고 긍정적인 상태에서 암세포가 크게 발현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아주 심각하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몸에서 면역 스위치가 딱 꺼져서 암세포가 늘어나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한 스트레스 상태, 굉장한 갈등 상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 공통적인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바로 스위치를 한번 켜는 겁니다. 바로 몸이
다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이 뇌는요, 잘 속아요. 어떻게 잘 속냐면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 몸도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지능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은 학생과 난 원래 머리가 나빴어. 내 지능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라고 그냥 생각했던 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비교했을 때 지능도 바뀔 수 있다라고 믿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수학 성적이 향상된 것을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생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도 나올 수 있어 바꾸면 우리 몸은 다시 긍정적인 상황으로 돌이키려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또는 암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또 나의 이 뇌로 몸도 바꿀 수 있다. 이게 뇌신경 가소성이 이런 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또 양자 제논 효과라고 해서 반복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대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마치 그 나쁜 생각이 진짜 나인 것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생각대로 계속 굳어진다는 거죠. 이게 양자 제논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암에 걸렸다거나 또는 암을 예방하고 싶다. 왠지 암이 올 것만 같은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다. 반드시 내 마음의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 또 이런 스트레스 환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방법이 있을 거야.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우리 몸의 세포 수준, DNA 단계, 분자 단계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음식을 통해서만 해결해야지 이것보다 내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것, 뇌의 스위치를 켜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단으로 알려진 게 지중해 식단이죠. 지중해 사람들의 이제 식단을 보면 다양한 채소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서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름을 우리가 보통 볶는 것처럼 이렇게 팬에 조금 두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네, 바로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음식에 신경 쓰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면 튀긴 음식이나 빵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오메가6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돼요. 또 집에서 그냥 별로 기름에 생각 없이 아무 기름이나 쓰게 된다면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이런 기름들을 많이 먹게 되면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납니다. 고기를 많이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인체가 우리 보통 식단에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는 기름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 비율대로 염증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와 6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염증이 많이 있는 몸, 아토피나 크론병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암이 있는 분들 보면 오메가6 지방이 무려 1대20까지 6가 굉장히 많은 몸이 됩니다. 네, 소도 요즘 보면 이제 풀을 먹은 방목한 이 소고기를 드시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옥수수 사료로 곡식으로 이 소를 증량을 시켜서 많이 이 소고기를 먹게 되죠. 옥수수 사료를 먹은 소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보면 무려 1대100 정도로 오메가6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미 소 자체가 염증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염증 상태의 소를 또 먹으면 그만큼 또 우리 몸은 오메가6가 늘어나고 또 몸이 염증의 비율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항염증 박상으로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사, 오메가3가 풍부한 식사가 됩니다. 지중해 식단처럼 브로콜리나 양배추, 당근, 내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는 것. 또 우리나라는 또 들기름이 또 더 입맛에 익숙하죠. 들기름을 더 넣어서 볶아서 드시는 밥상. 채소 샐러드를 드실 때에도 견과류나 들깨, 참깨, 아마씨 같은 씨앗류를 함께 드시는 것. 견과류도 꼭 하루에 20g 이상 드실 때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견과류나 씨앗류, 올리브 오일, 좋은 식물성 기름을 통해서
고소한 항염증 밥상 드시면 몸에서 염증이 줄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다이어트를 한다, 살 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근육을 빼는 게 아니라 지방을 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 그리고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것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방 분해 효소, 리파제가 풍부한 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비만인들의 몸속 효소 상태를 봤을 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리파제가 상당히 결핍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효소가 지방 분해 효소가 많이 있으려면 전체적으로 몸 전체에 효소가 많아야 되고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이 효소는 어디서 만들고 누가 만들까요? 가장 중심적으로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에 대해서 합성, 저장, 변환시키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늘리는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육을 합성하고 근육 단백질을 늘리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중심에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장기가 튼튼해야 지방이 분해되고 근육 합성이 잘 이루어집니다. 고기만 먹었다고, 동물성 단백질만 먹었다고 근육질의 몸이 되면 매일 삼겹살 먹으면 우리가 다 근육질이 되겠죠. 그래서 고기를 먹었다고 근육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근섬유가 점점 확장이 되도록 몸에서 잘 합성이 되고 또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육을 늘려야 돼 하면 단백질을 선택하시는데요. 그보다 먼저 몸에 지방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간 건강에 집중해 주는 것, 그리고 근육이 합성될 수 있도록 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간이 튼튼해지려면 첫 번째는 가공식품을 먹지 않아야 돼요. 가공식품은 다 간을 망가뜨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첨가물들이 간의 해독 능력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공식품 대신에 과일, 채소, 견과류, 콩류, 버섯류 이런 식물들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식단에 반드시 식사로서 과일을 먹는 습관, 또 밥을 드실 때는 채소를 또 콩이나 버섯을 많이 곁들이는 습관, 이게 바로 체지방이 줄고 근육이 늘어나는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식하게 되는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과식은 치킨, 피자, 양념이 많은 그런 음식 반찬들 이런 게 많이 떠오르죠. 또 빵이나 고기 이런 것도 많이 떠오를 겁니다. 이런 음식들은 과식을 하기가 쉬워져요.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탄단지가 많고 양념이 많이 돼 있고 굽거나 튀긴 조리 상태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음식은 과식이 잘 안 돼요. 어떤 음식이냐? 과일로 과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채소 샐러드로 과식이 잘 되나요? 네, 순수한 음식은 과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과식의 원인은 이렇게 굽고 튀기고 양념을 하고 이런 음식들에는 공통적으로 효소라는 것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식이 안 되는 음식들을 보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효소가 가득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효소가 많은 몸을 만드는 것이 생명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생명의 중심에는 바로 효소가 많은 몸이라고 할 수 있죠.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금세 효소가 보충이 됐기 때문에 과식이 안 됩니다. 과식의 원인은 효소 부족, 효소 결핍이다. 조리된 양념이 많은 음식들, 죽은 음식들이 과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식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무조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네, 살아있는 형태. 살아있는 음식이 뭐예요? 살아있는 그런 생선, 회 이런 걸 말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물론 요리한 그런 생선보다는 살아있는 회가 효소가 많이 있죠. 살아있는 음식은 먼저 식물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 과일도 끓이거나 보통 과일을 말리거나 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먹게 되죠. 수확한 과일, 사과, 오렌지, 귤, 배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살아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일을 하루 식사에서 500g 이상 2kg까지 드셔주시면 폭식과 과식이 상당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마다 쌈채소를 드시거나 또는 채소를 샐러드로 드시거나 그리고 견과류를 같이 드시는 방법, 들깨나 참깨나 아마씨 같은 씨앗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실수록 폭식하지 않고 또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바다에 있는 해조류, 버섯류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제주도에 이제 해녀 분들을 보면 나이가 많으신데도 해녀 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이 없습니다. 네, 바다에 있는 살아있는 해조류, 살아있는 건강한 그런 해산물을 많이 드셨기 때문이라고들 하십니다. 과식과 폭식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밥상,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뭐 견과류, 씨앗류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변비 원인 상상 너무 다양한데요. 네, 큰 부류로 보면 변의 내용물에 식이섬유가 결핍됐을 때, 그리고 장 연동 운동이 되지 않을 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장 연동 운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원인들이 있죠. 약물을 또 오랫동안 드시거나 또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장이 이제 수축이 됐을 때,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됐을 때도 장 연동 운동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선택할 방법은 일단은 장 내용물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장 내용물이 부드러워지려면 보통 이제 고기나 빵이나 이제 우유, 흰 쌀밥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부족하게 돼요. 이 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죠.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식이섬유입니다. 물과 함께 이 고형물들을 팽창시켜서 장 내용물을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의 펙틴, 해조류의 알긴산, 버섯의 베타글루칸, 돼지 감자나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 성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비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음식 성분이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장 연동 운동도 활발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나 걷기도 필요하고요. 장 마사지. 사람의 이 손으로 내 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장이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 마사지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몸은 질병으로부터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되면 약을 먹고 또 당연히 병에 걸려야 되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이유는 내 몸에 독소가 증가했다라고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과일류와 또 채소류, 또 버섯류, 콩류, 견과류, 씨앗류의 음식 즐겨 드시면서 가족과 함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